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아파트 25층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왜 굴뚝 위로 올라가야 했을까? 우리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로 돼 있습니다. 사다리로 돼 있어 공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해서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도 다칩니다. 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걸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에 오른 사람은 의료진뿐. 굴뚝에 오르려면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외벽의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약 30분이 걸립니다. 나는 그냥 그냥 올라올 줄 알았더니 이게 상당히 뻗치네. 라운드가 한 30m 될 거고 그다음 수직 사다리가 한 40m 될 거고. 아이고 진짜. 75m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훨씬 강하고 매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검진하는 분들 빼고는 지금 그냥 그 외의 사람은 여기서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처음이지. 오늘이 396일, 5일. 이들은 파인텍 노동자들입니다.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약속한 고용 승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작년 겨울 최후의 수단으로 굴뚝에 올랐습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는 몹시 위험해 보입니다. 강한 바람 탓에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물은 꽁꽁 얼어버려 겨울엔 세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 얇은 천막뿐. 이곳에서 1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발 뻗고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누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다 누워요. 짧잖아요. 두 분 이렇게 그러면 일렬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발 누워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딱 발을 서로 부딪히고. 네. 하는 게 뭔가 하면 언제쯤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굴뚝 위에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날 좋은 날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말리고. 이렇게 입을 말리시는구나 지금. 네. 아유, 막 야무지게 이렇게 살림살이들 다 해놓으셨네요. 할 수 있는 게 뭐. 응. 아이고 진짜. 아이고 토끼기 쓰고 있네. 사모님 이쁘다. 이쁘다 사모님. 아 이렇게요. 계속 이제 제가 여기에 사진을 한 번씩 보내줘요. 그러면은 아빠 거기 어디야 이제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알아버렸지. 이 둘째 셋째는 처음에 몰랐어. 그 사진을 계속 보내니까. 일출 사진을 보내. 너무 아파트가 작게 보이는 거죠. 아빠 산이야? 아니야 굴뚝이야. 이래 돼가 이제 알았지. 동료 노동자들이 밧줄에 매달아 올려보낸 물과 식사로 버텨보지만 두 사람의 몸무게는 2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 두 동지들은 뭐 괜찮다고 하지만 살아야지. 우리 이제 우선 살려야 된다. 이 동지들이 그간에 외쳤던 그 처절한 부분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오늘 또 이제 이런 것도 단순히 우리 주장이 아니라 이거 그냥 굴뚝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주장으로. 이거 사회적으로 봐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노동자들은 대표와의 면담을 거듭 요구했지만 대화는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 감옥에 갇힌 두 노동자는 언제쯤 이 극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파인텍 노동자는 이미 한 차례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최장 고공농성이란 씁쓸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파인텍 노동자들은 이 농성으로도
사측과 합의한 고용 승계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또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굴뚝의 높이는 45m에서 75m로 농성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로 벌써 405일째. 그동안 의료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이곳에 추정 60분이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정 60분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처럼 지난 10년간 외롭고 긴 싸움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그들의 싸움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추정 60분이 다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소독약과 의료용 산소통. 이 의료기기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박영숙 씨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폐가 굳어 13%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증상은 10년 전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좀 많이 피곤해하고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이 사람 얼굴에다 정면을 분사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줬죠.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제가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내가 사서 내가 넣어줬는데 이렇게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놨으니까. 부부가 지목하는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당시 사용했던 제품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990원짜리 이 가습기 살균제가 박 씨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렸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활발히 활동했을 정도로 밝고 건강했던 박영숙 씨. 이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높은 놈이셨어요? 낮은 놈이셨어요? 좀 높은 놈? 소프라노. 소프라노? 그런 거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의료기기 이렇게 갖고 하시려니까. 내 맘 같지가 않죠.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진짜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박영숙 씨는 정부의 1차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재검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PHMG와 CMIT, MIT. 그중 PHMG 성분의 옥시 제품은 피해가 인정돼 대표가 구속됐고 배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가 사용한 건 CMIT, MIT 성분으로 만든 제품. 정부가 실시한 2차례 동물 실험에서 폐질환과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제품 생산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리딩 컴퍼니 이 제품을 만든 기업은 SK케미칼. SK케미칼 측은 정부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들을 저희 형사 고발하고 할 때 그 실험 기준이 되는 게 동물 실험이거든요. 사실은 실험 결과를 저희가 그걸로 이제 과학적으로 판명하자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실험 결과는 사실 뭐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는데 SK 말을 들어보면 정부가 동물 실험을 2번이나 했는데 독성이 확인 안 됐으면 왜 SK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SK 잘못은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K는 지금도 동물 실험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동물 실험은 동물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추정 60분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시작된 직후부터 정부의 동물 실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손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016년엔 CMIT, MIT의 독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CMIT나 MIT가 그 PHMG 못지않은 그런 그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최근 추정 60분이 최초로 보고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종한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진료 기록 5천만 건을 빅데이터 분석. 그 결과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물 실험은 제한적이지만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사람에 의해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갖고 추적을 했습니다. 1년, 3년, 5년 정도로 해서 다 분석을 해봤을 때 PHMG하고 MIT, CMIT 단독 사용자가 다르지 않게. 옥시 제품의 PHMG 성분과 마찬가지로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 역시 폐질환 발생 증가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기흉, 기관지 확장증, 폐렴과 같은 폐질환의 진료 내역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조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것에 근거가 되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SK케미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식으로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인터뷰 대신 서면을 통해 해당 제품이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 규명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위해성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SK케미칼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공식 입장은 서면에 답변 드린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럼 대면 인터뷰 안 하시고 자꾸 서면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얼굴 드러내놓고 뭐 못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이유라도 좀 들어볼게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린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피해자들의 기업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좀 듣고 싶다는데. 하지만 SK케미칼은 끝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용기 씨는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피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심할 때는 피부가 부글부글 끓는다 하는 표현됩니다. 염증이 타고 쉬운 말로 빡 오르면 빡빡빡 염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에 TV 그 홈쇼핑 같은 데서 뭘 선전했냐면 발에 각질 제거하는 게 있었어요. 기계가. 근데 그걸 샀습니다. 오직 한번 갈아버리려고. 하다 보니 당시 가습기를 얼굴에 직접 쐬고 입으로 흡입까지 했다는 박 씨. 그 후 온몸에 피부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입 속에 볼 살이 속에 살이 처지니까 밥만 먹기라 뭘 먹으면 이걸 씹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이상하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용기 씨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부염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피해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CMIT, MIT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영철 교수팀이 임신한 쥐의 호흡기에 CMIT, MIT 성분을 투여한 결과 팔다리가 없는 새끼 쥐가 태어났고 폐질환이 없는데도 어미 쥐가 사망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CMIT, MIT 성분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면 온몸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CMIT, MIT의 그 독성학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인체가 노출된다면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독성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강으로 노출됐다면은 그 비강을 통해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비강과 연결된 부비강 이걸 통해 가지고 눈가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독성, 염증 이런 것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35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썼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10년, 15년 전에 자기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많이 아프거나 심지어 돌아가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해외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난수함을 유발한 성면 파우더 제조사 존슨앤존슨에 우리 돈 5조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림프종을 유발한 제초제 회사 몬산토에게는 3천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부 도입됐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SK케미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들이 경과 규정을 두고 법 시행 이후에 적용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경과 규정이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CMIT 사례는 이제서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피해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 6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태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도록 검찰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은 2018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잔인한 게요. 실명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안쪽으로 자라면은 뇌 손상, 신경 손상 그냥 살면서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활동했던 피해자분이 어느 순간 옆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또 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정부에. 제발 서둘러 달라. 추정 60분이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사용자에게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에 의한 피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또다시 SK케미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계 3위의 대기업 SK, 그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깊어집니다. 지난 2011년 추정 60분이 취재했던 유성기업. 극렬한 노사 갈등이 일단락된 줄 알았지만 최근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무실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무실에는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임원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가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제히 유성기업 노조를 질타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김상무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노조원들의 폭행이 자신을 노린 계획된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유성기업 지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태율을 띱니다. 폭행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유성기업 노조.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성기업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유성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추정 60분이 처음 찾았을 때 노조원들은 야간 노동을 없애자고 주장하며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대여섯 분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간 연속 2교대를 주문하게 됐고. 하지만 노조가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자마자 회사는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대거 투입해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개골이 깨지는 등 60여 명의 노조원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직장 폐쇄부터 용역 투입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회사의 대응. 유성기업의 비밀회의 문건이었습니다. 이후 이 모든 과정을 사측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으로부터 자문까지 받은 것입니다. 회사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조 파괴 혐의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창조 컨설팅 심종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유성기업 노조는 다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탄압이 그동안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노조원들이 지목한 한 사람. 바로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 김상무입니다. 노무 담당인 김상무는 지난 2014년 유성기업에 발탁됐습니다. 김상무의 이력을 보면 두산그룹 노사업무 총괄 임원, KT자회사 인사팀장 등 그가 줄곧 노사 업무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영포럼 회의록. 대기업 주요 임원들 사이에 김상무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에 신설된 회의체 경영포럼. 주로 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김상무는 이 회의에서 기업이 파산하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노동계 요구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상무가 온 후 유성기업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노조원들이 1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월급이 깎입니다. 회사에서 파업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얼마 받는 것도 있죠. 실제 회사가 작성한 노조원의 근태 현황표를 보면 10분은 물론 1분짜리 파업도 있습니다. 자기가 왔는데 자리가 없었다.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왜 이렇게 오래 갔다 오냐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켜보다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만 그 시간을 깎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기가 막혀요. 가장 큰 문제는 고소 고발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김상무가 온 후 노조원이 재판을 받은 판결문만 약 200건. 그 전에 계셨던 노무 담당은 그래도 그 노조원들한테 이렇게 고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했었거든요. 아주 특별한 건이 아니면 안 했는데 이분이 그 김상무 이분이 오시고 나서는 굉장히 심해졌죠. 고소 고발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명 체증조입니다. 작은 충돌이라도 생기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고 노조원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듯 찍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집니다. 밑에서 찍으라고. 서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일상이 된 겁니다.
회사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노조원들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53명의 노조원들이 출근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았고 형사 고소를 당한 노조원도 213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노조원들은 1,300번 가까이 경찰서와 법원 등을 다니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시열 씨도 그중 한 명. 그는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사 받으면은 받죠.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그 전날에도 잠을 못 자면서까지 내일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우리의 하소연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지난 2017년 한 인권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조합원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의 10배 수준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족 전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가 이혼한 사람이 한 40가구, 50가구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2차 피해는 자녀잖아요. 예. 그 자녀가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자해한 자녀도 있었고. 8년째 계속되고 있는 노사 갈등. 노조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압박해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며 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유성기업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1분 단위로 근태를 감시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벨이 울리기도 전에 뭐 5분 이 정도 시간에 식당에 와서 밥 빨리 내놔라고 아우성치고 식당에 있는 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훨씬 시간 전에 했다는 얘기죠. 작업 시간 중에 끝냈다는 얘기죠. 어쨌든 체크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1분 단위로. 네. 늦는지 안 늦는지를. 그럼요.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고소 고발을 남발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회사에서 고소 고발한 게 24건. 그리고 피해자 개개인이 고소 고발한 게 86건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회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고소를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노동자 활동에 대한 유성기업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라고 보고요. 대단히 정말 유치하고 후한무치한 그런 행위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특히 이 고용노동부가 그때그때 엄정한 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야간 근무를 없애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파업. 회사의 대응은 불법과 폭력이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노조원들.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항상 이렇게 살았거든요. 8년 동안. 집회를 우리가 조금 큰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하면은 우리 조합원 중에는 옆에 건물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죽으면 또 세상에 알려질 건데, 이렇게 알려지면 이 문제가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파 보이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항상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유성기업은 지난 12일과 18일 두 차례 우리에게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임직원들이 조합원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땅의 직장 내에서 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 눈물로 호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성기업의 주장처럼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이번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성기업은 이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건의 전후 배경이나 맥락은 생략한 채 피해만 주장하는 기업의 행동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인 걸까요? 공간만 다를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같은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도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던 시간 강사들의 얘기를 취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순간을 10년 넘게 기다려왔던 한 사람.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그 앞에 법안들 보니까 반대 없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권이 30명이고 6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참 힘든 싸움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전직 시간 강사였던 김동희 씨. 국회의사당이 바라다 보이는 도로 한쪽에 천막을 치고 2007년부터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한경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2010년에 서정민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뒤부터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2008년과 2010년 추정 60분은 두 시간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하나짜리 하나, 소주 한잔 하나가 그걸 한 푼도 안 되고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가 있을까? 다 쓴 건데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자살한 시간 강사의 유고를 가져와 직접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경선 교수의 유고를 직접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동혜 교수는 당시에도 강사법 시행을 호소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이유 대지 말고 국회에서 법만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법만 빨리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에서 보낸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시는 예. 10년 전 방송 보시면 이때에도 환갑이라 네. 네, 칠순이 지나고 강사들이 문제가 해결이 이렇게 안 되는 거가 대학 안에서 강사들은 모래알 같은 존재거든요. 이렇게 결합할 수가 없어요. 혼자 강의하러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면 나오고 유령처럼 딱 나타났다가 강의실에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주임 교수의 재임용 추천. 유서가 아니면 대학의 부당한 처우를 알릴 수 없는 잔혹한 현실.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면서 시간 강사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간 강사는 교원이었지만 1977년 그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사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8월부터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반기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경희대학교에서는 시간 강사 45명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도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대학사 안에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근데 경희대학교에서는 그때 개공 교수들에 대한 이제 해고가 사전에 있었고,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재정 위기가 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들이 돈이 없다, 어렵다. 근데 과연 돈이 없는지, 얼마나 없는지, 강사법 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따져봤냐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예산이 그때 당시 한 5,300억 정도 했었거든요. 총 수입 5,300억 중에 강사 인건비, 총 인건비가
27억이었어요. 27억. 예. 한 대학의 경우 강의의 약 40%를 맡고 있는 시간 강사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 예산의 3.6%, 강사료는 시간당 65,700원입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은 그동안 인건비를 핑계로 강사법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 강사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학들이 또다시 시간 강사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대학원생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우리가 정규직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액 연봉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계약서라도 좀 제대로 있는 이 정도 사실 보장해주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강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강사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 시간 강사에게 메일을 보내 앞으로 모든 교과목 강의를 전임 교원이 맡는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는 학과장들에게 당분간 시간 강사 섭외를 중단하고 강사 수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 강사에게 해고 메일을 보낸 한양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보통은 그냥 비공개죠. 성공회 대학교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학교에 뭐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직 저희가 그거 자체를 뭐 공표한 게 아니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놓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시간 강사 채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위해 학생들의 졸업 학점을 줄이거나 동영상 강의를 확대하자고 돼 있습니다.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고려대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들이 학교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총장도 있고 교무처장도 있고 다 있는데 못 나옵니까? 저희가 원래 교무처장님하고도 1시에 뵙기로. 이들은 시간 강사 문제가 대학 교단에 서려는 대학원생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 측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고려대학교에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총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사법 문제를 추리하고 있는 KBS 추정뉴스팀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희가 인터뷰를 계속 거절당해서 이렇게 무례하지만 좀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려대 교무처에서 강사법 개정 관련해서 시간 강사의 수를 축소하겠다는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 강사들이 고용 해고가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대학의 입장 한마디만 얘기를 해주세요. 막지 마시고요. 막지 마시고 이거 대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 그런데 고려대 문건을 보면 시간 강사의 수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21세기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교육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시간 강사법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강사 관련해서 이게 대학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재정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 문제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학생들 졸업 학점을 축소하고 그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10여 년 만에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김동혜 씨의 천막은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8월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걸 끝까지 지켜본 후 천막을 떠나겠다는 김동혜 씨.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요. 아직 그럴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거의 학위 받고는 공부를 못해서 좀 공부를 슬슬 시작했으면 해요.
연구를.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먹고 머리도 너무 오래 이제 쉬어가지고요.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몇몇 대학들이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기대했다가 역설적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시간 강사들. 대학들은 시간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강의 과목을 통폐합하거나 사이버 강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이들의 열망이 불투명한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도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만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고 황효미 씨가 사망한 지 11년 만입니다. 유미 씨 아버지 황상계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떠난 딸 생각에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손님이 없어서 좀 한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택시 뒷좌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그 유미가 그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해갖고 병원에 다닐 적에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딸은 아버지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수술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한 유미 씨는 1년 8개월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3. 당시엔 원인도 모르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픈 딸에게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버지. 그 후 황상기 씨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항을 들었으면은 노동자 여러분은 지금도 백혈병 내지 각종 암에 걸릴 수 있고 걸렸다는 피해 제보는 주정 60부는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직업병 환자들의 실태와 의혹을 집중 파헤쳤습니다. 방송에 나갈 때마다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방송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제보가 확 돌아요. 제보가. 그래도 우리한테는 KBS에서 이 추정 60분에서 가장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혼자 시작했던 싸움. 방송 후 그를 돕겠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름을 환자가 또 한 사람 늘어나고 또 한 사람 늘어나고 또 반올림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기고 또 한 사람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 안 한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삼성이 단 거대한 벽에 맞설 수 있을지 두려웠던 순간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는 큰 힘이 돼줬습니다. 황상기 씨는 이 행보를 끝내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이 전자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화학약품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 노동자들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반올림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그분들을. 인물이 끝이 아니고 계속 반올림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다올림이 아니고 반올림이기 때문에 이 반올림이 다올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올림만 일은 쓸 겁니다. (2018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정연홍 씨는 12년 만에야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가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난해 3월 그녀는 지난 2006년 해고됐던 KTX 승무원 280명 중 한 명.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승무원들은 거리로 나와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고 용산역 인근의 숙소를 구해 합숙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추정 60분은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와 투쟁을 이어가던 정연홍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꼭 다시 하고 싶다고. KTX 승무원 꼭 다시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 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 그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곳으로 달려. 어머. 이게 몇 년? 2007년이에요. 2007년. 10년 전. 원래 이렇게 10년 전 사진 보면 되게 풋풋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화장 안 하고. 20대가 사라진 거. 사라졌죠. 연애를 많이 하거나 막 꾸미고 멋부리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싸움은 더 일찍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해고 무효 소송에서 1, 2심은 이겼지만 KTX 재판이건 어떤 재판이건 대법원에서 한 재판은 그 관여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쫓아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뒤집은 건 대법원이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KTX 승무원 해고 판결 역시 대표적 재판 거래로 언급됐습니다. 나가주세요. 똑같이 법 공부한 사람들인데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법원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아니다라고 쾅쾅쾅 때리면 끝인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느꼈던 그런 마음은 허탈하다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났죠. 화가 났죠. 이후 고레일은 아직 남아있는 해고자 108명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33명을 영무직에 임명했습니다. KTX 승무원들이 복직을 위해 싸워온 12년. 그 긴 시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짐 싸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돼야겠다 생각했으면 물론 저도 갖가지 이유를 대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가치 있는 동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고비의 순간마다 서로를 지킨 그녀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함께 섰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는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경찰력 행사에 의한 노조원 부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라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는 전자충격기 등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노조원들을 진압했습니다. 해고만은 막아야 한다며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굴뚝에 올라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비가 와서 지금 뭐 말로는 제가 그래서 밥이라도 함께 해준다고 그랬더니 앉아서 먹을 만한 공간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아까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이라도 주려고. 그 후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굴뚝에 올랐던 김을래 씨는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해고 노동자를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겁니다. 3,433일, 3,433일 걸렸더라고요. 9년하고 4개월이니까. 왜 계산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계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하루하루. 네, 그냥 하루가 살아가는 게 하루 이겨내는 게 이제 그냥. 그렇게 힘들게 버틴 하루가 3,000일이 넘습니다. 9년 만의 복직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동안 김을래 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복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비록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큽니다. 정년퇴직이 6년이라고 남아있는데 6년 동안의 의미는 굉장히 난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싸우고 투쟁을 했는데 9년 만에 우리가 복직을 하면서 제일 큰 게 사실 희망을 버렸으면 벌써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진짜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했던 동지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싸움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서로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와 지지로 그들은 또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해고 노동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영무직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2028년까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한 가지 약속을 하려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추정 60분은 때로 마땅히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고 실상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비상식적인 강자에게는 더욱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명확한 진실을 찾는 책임감 있는 추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적 60분에서는 1970년대 초반 서울 영동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당시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적 60분에서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선거자금 확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깜빡이지 않고 그냥